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채은 작가는 경상북도 상주 출생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08년 한국소설 신인상으로 등단을 했고요. 소설집에 오래전 그 카페, 그리고 올해 출간된 겨울 저녁 7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래전 그 카페의 수록작 중 하나인 폭죽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임신한 채로 세상을 등진 주인공의 대학 후배와 주인공 사이에서 남편이 선택을 한 것은 과연 사랑이었을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인공이 선택을 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들어주세요. 폭죽 소리, 채은.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에 나는 얼핏 잠에서 깨어났다. 열려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서 커튼이 펄럭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늦가을 햇살이 하얗게 쏟아져 들어와 침대 모서리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후 어깨를 뒤로 둥글게 돌리면서 기지개를 한번 크게 켰다. 반팔 소매 아래 드러난 팔뚝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나는 옆에 놓여있던 스웨터를 팔에 꿰고 침대벽에 비스듬히 기대앉았다. 무슨 소리였는지 다시 귀가 아릿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다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바람에 무엇인가가 부딪혀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어느 가을 옥수수 밭에서 나던 소리였다. 수확을 끝낸 빈 옥수수대에 달린 잎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서걱거리던 소리. 그 소리 끝에 또 다른 어떤 소리가 딸려왔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나는 불에 댄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기숙이었다. 아니, 기숙을 부검했던 의사가 했던 말이었다.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그녀를 잊고 살아왔던 것이다. 아랫배에 급작스럽게 통증이 몰려왔다. 남편은 집을 나서면서 자신의 출장이 고익이라도 한 듯 미안해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의사는 남편과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최근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가 묻고는 습관성 유산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했다. 병원 문을 나섰는데 정신적 충격이란 말이 자꾸만 걸렸다. 이상하게도 어렵게 임신이 되고 나면 나 자신도 모를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것은 나를 쫓아다니는 어떤 소리 때문이었는데 나는 도무지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소리는 빈 옥수수대에 달린 잎들이 가을빛 속에서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였던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헤집어 보아도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 소리와 기숙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그랬다. 그녀는 죽었다. 그것도 벌써 오래전에.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적 자살. 그것이 그녀의 사인이었다. 나와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그녀로부터 힘껏 도망쳐왔고 그것은 거의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다. 사체 부검 결과 그녀는 목을 메어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의 아이를 가졌던 것이었을까? 나는 지금까지 그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지금 그 생각이 나는지. 환자분이 남긴 유품입니다. 다른 건 다 처리했는데 이것만은 수신인이 적혀 있어서 남겨뒀습니다. 자살 소식을 듣고 달려간 내게 부검이는 풀로 단단하게 붙여진 누런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는 꽤 실팍한 부피였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수신인에 쓰여있는
나의 이름을 보았다. 나는 봉투를 의사의 책상에 내려놓으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었다. 핸드폰이 자지러지게 울었던 것이다. 남편이었다. 시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급하게 병원을 나섰다. 그 이후로 난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야 했다. 오랜 병원 생활 끝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나는 소포를 받았다. 그건 기숙의 유품이었다. 그것이 왜 다시 내게로 배달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을 곧장 내버리지도 못한 채 창고 구석에 쌓아놓은 책더미 속에 던져놓았다. 그리고 다시 까마득히 그 사실을 잊고 살아왔다. 오래전 난 기숙과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었다. 그때 남편은 첫 결혼해서 사별을 한 상태였고 대학 시절의 친구였던 내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또한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나는 그를 내게서 떠나보내야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때 떠오른 사람이 기숙이었다. 기숙은 한때 절친했던 대학 서클 후배였다. 그러나 그녀는 학생운동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서클을 떠났었고 나는 한동안 안타까워했지만 곧 그녀를 잊었었다. 기숙을 다시 만난 것은 그녀가 시위 관련 일제 복교 조치로 복학을 하게 되고 나서였다. 그때 나는 이미 졸업을 하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후배들의 초청으로 서클 모임에 갔더니 기숙이 와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모습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나는 곧 다시 그녀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내 회사로 놀러와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다. 그녀는 과격하던 모습을 다 벗어버린 감수성이 매우 풍부한 섬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남편. 지금이야 그가 나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 당시 그는 남편이 아닌 같은 직장의 동료이자 대학 친구였었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아내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몇 개월 만에 죽었다. 그는 그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며 술에 빠져 살았다. 회사에도 수시로 결근했다. 윗사람들은 그의 해고를 입에 올렸다. 나는 친구로서 그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매일 퇴근 후에 그와 술을 마시고 그의 넋두리를 들어주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고가 발생했다. 나 또한 친구로서 그를 사랑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난 그 사건을 실수라고 규정지었다. 남편은 아니라고 우겼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붙일 누군가를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기숙이었다. 둘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한 쌍이었다. 기숙은 남편의 죽은 부인과 많이 닮아 있었다. 나는 둘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기숙과 두 번을 만난 남편은 내게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지금의 판단을 후회할 거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 의견에 승복하지 않았다. 나는 기숙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어쩐 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득하게 잊어버렸던 일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그렇게 빨리 떠올랐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책을 쌓아두는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딘가 그 누런 봉투가 있을 것이었다. 갑자기 아랫배 통증이 심해져 왔다. 사체 발견 당시 그녀는 임신 5개월이었습니다. 부검이의 말이 다시 윙윙거리며 들려오기 시작했다. 1시간을 뒤진 끝에 나는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누런 봉투를 발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공책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숙이 쓴 소설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고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때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다. 선배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오래전에 죽은 그가 다시 살아나 내 앞에 나타난 줄 알았다. 훤칠한 키와 약간 검은빛이 도는 피부색, 귓불이 보이도록 짧게 쳐올린 머리 스타일이 어둠 속에서 보았을 때 죽은 그와 너무도 흡사해 보였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나의 손은 파르르 떨렸고 나는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어떤 기쁨으로 커다랗게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카페는 한적한 길가에 위치해 있었고 조금 열어둔 창으로는 가을바람이 흘러들고 있었다. 절정을 막 넘긴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테이블에 놓인 찻잔과 투명한 물컵을 희롱하듯 넘나들고 있었다. 이쪽은 송기숙 씨, 내가 아끼는 대학 후배야. 학교를 좀 오래 다녀서 아직도 학생이야. 나이가 좀 많은 학생이지. 선배가 날 그에게 소개했고 곧이어 그를 나에게 소개했다. 여긴 대학 같은 과 친구 유지수 씨.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그런데 둘은 서로 캠퍼스에서 가끔 지나치면서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네. 커피 주문을 받으러 온 점원 때문에 금방 지워져 버렸지만 나는 선배에게 순간적으로 매우 강한 질투심을 느꼈다. 정확한 느낌인지 알 수 없었지만 둘은 평범한 친구로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나의 히스테리일 거라고 생각을 바꾸려 했다. 그때 나는 감옥 생활 중 얻은 병 때문에 생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선배는 보이지 않았다. 급한 전화를 받고 회사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며 그는 밖에 햇살이 좋으니 나가서 좀 걷자고 제의했다. 밖은 너무 추울 것 같은데요.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아, 지금은 가을인데 그럼 손 좀 미리 내놓아 보세요. 손금 봐드릴게요. 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고 나는 그에게 불쑥 손을 내밀었다. 이성적으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내 손바닥을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들여다보더니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기 시작했다. 손바닥을 눌러보던 그의 손이 밴드를 붙여놓은 나의 손목에 이르렀다. 그가 갑자기 밴드의 한쪽을 잡아떼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주위에서 차를 마시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며칠 전에 끓는 물이 튀어서 데웠거든요. 이제 거의 나았어요. 이거 붙이지 마세요. 제가 다 낫게 해드릴게요. 그가 손목에서 상처에 붙어있던 밴드의 나머지 한쪽을 걷어냈다. 밴드를 걷어낸 맨살이 오후의 햇살 아래 뽀얗게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진물이 흐를 줄 알았던 상처 부위는 이미 아물어 딱지가 앉아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저절로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손목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일주일 전쯤에 난 오래전에 알던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기억의 저편에 밀어 넣어두었었던 어떤 이름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가 끄집어낸 이름이 지금 연탄가스 중독으로 지방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서기.
그는 한때 나와 동거했던 사람이었다. 유난히 하얀 얼굴과 곱슬머리, 그리고 커다란 쌍꺼풀을 가진,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면 자신도 모를 흥에 겨워 저절로 전라도 민요가락을 흥얼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술상을 두드려 분위기를 살리던 노래가락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남자였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던 여자들이 늘 끊이지 않았던 남자였다. 그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매우 발달한 남자였는데 그래서였는지 자신보다 이성적인 면이 강했던, 어쩌면 그렇게 보이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했던 나를 좋아했다. 그러나 난 이미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직의 지도부에 있었는데 시국이 너무 어수선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만날 수 없는 상태였었다. 나는 너무도 힘들고 지독하게 외로웠다. 나도 조금씩 서기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날 때면 조직의 토론 시간에 나를 바라보는 서기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꼭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나는 구로공단에서 벌어질 시위에 주동에 자원했다. 시위 계획은 사전에 세워나갔고 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칠 건물 입구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내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했을 때 조직의 수뇌부 검거 사건에 연루되어 그는 체포되었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곧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가석방되었으나 심한 고문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의 가족은 나를 증오했으며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난 서기와 동거 중이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늘 그에게로 향했다. 서기와 동거를 하게 된 지 1년쯤 되던 날 나는 서기를 떠났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한 통의 편지도 남겨두고 올 수 없었다. 그리고 난 서기를 잊었다. 아니, 서기가 없는 곳으로 도망친 것이었다. 조직은 와해되었고 다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나는 복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이 딱지가 흔적 없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말을 끝내야 할지 몰라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쩌다가 끓는 물에 손목을 댄 거예요? 아, 찬물을 끓이던 중에 전화를 받다 그만. 나는 차마 전화의 내용까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막 어두워지기 시작한 초저녁 어스름 속에서 두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밖에 안 나가실래요? 좀 걸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좀 전에 그가 나가서 걷자고 했던 말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했다. 그가 자리에서 성큼 일어섰다. 찻집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찾았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을 잡았다. 어디선가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가로수 잎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의 머리 위에 단풍잎 하나가 떨어졌다. 난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먼저 내 머리로 향했다. 그는 내 머릿속에서 노란 은행잎 하나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나도 그의 머리에서 꺼낸 빨간 단풍잎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아, 기숙 씨 보조개가 있으시네요. 그가 집게 손가락으로 내 볼을 살짝 만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홍당무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에이, 얼굴 빨개졌네, 바보. 얼라리 꼴라리, 손목 이리 내봐요. 호해줄게요. 그가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더니 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딱지가 앉은 상처 부위에 길고 깊은 입맞춤을 했다. 다시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고 저만치서 빨간 단풍잎들이 앙증맞게 서로의 5 손가락을 끼운 채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이 보였다. 입맞춤을 마친 그가 양손을 내밀어 나의 두 볼을 잡았다. 그의 눈과 코와 입이, 그의 숨결이 바로 내 앞에 있었다. 그의 입술이 나의 입술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은 아주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가 서너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까지도 나는 그가 나를 떠났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사람 사이 관계는 말보다도 느낌이 훨씬 중요하고 침묵이 더 많은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의 난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그와 일주일이 넘도록 통화가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까지 내가 알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어리석게도 난 그와 소통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오판했던 것이었다. 나는 서기를 떠난 죗값을 이제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사랑에 대하여 후회했다. 한 사람을 위한 사랑 때문에 죽지 못한 나 자신을 후회했다. 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것을 후회했다. 내가 떠난 후 서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정선행 기차를 탔다. 그곳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그와 함께 갔던 장소였다.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울긋불긋한 가을 나무들의 향연을 바라보며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래전 살아있을 때의 그를 생각했다. 그를 사랑했던 시간들을 생각했다. 살아있던 시간 동안 그가 겪어야만 했던 온갖 오욕과 분노를 생각했다. 누가 푸르던 그의 젊음을 빼앗아갔는가. 한 집안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인류대학에 들어가 촉망받는 청년이었던 그가, 불의를 참지 못한 죄밖엔 없던 그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세상을 바라본 죄밖에 없던 그가 왜 지금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차디찬 흙 속에 묻혀 있어야만 하는지 나는 나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야만 했다. 훤칠한 키와 약간 검은 빛이 돌아 농촌 마을의 건장한 청년 같은 느낌을 주던, 귀가 드러나게 짧게 깎은 머리 모양이 단정해 보인다면서 늘 같은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던 그를 나는 사랑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지성을 사랑했다. 나는 그를 대학 1학년 때 각 대학의 서클 연합 모임에서 만났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였다. 그와 내가 꿈꾸었던 것은 작고 소박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는 나를 닮은 귀여운 딸을 가지고 싶어 했고 나는 그를 닮은 씩씩한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투사로 만들었고 그가 나를 투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를 내 곁에서 빼앗아가 버렸다. 1시간쯤 덜컹거리며 고갯길을 오르던 버스가 숙소에 도착했다.
안내원이 주변 관광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저녁에 있을 행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숙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호텔의 앞마당에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음악 분수쇼와 함께 불꽃놀이가 펼쳐질 것이고 그곳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숙소에서 10분 간격으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저녁을 빨리 먹고 셔틀버스 정거장으로 향했다. 답답한 마음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몹시 힘들어서였다. 버스는 금방 왔고 곧 호텔에 도착했다. 앞마당에 있는 연못은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 나는 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자리를 잡고 앉았다. 가을바람에 연못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웅성거리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행사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수십 개의 노즐에서 일제히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 공중에 펼쳐졌다. 물줄기를 스크린 삼아 음악과 함께 오색 찬란한 폭죽들이 하늘로 쏘아 올려지면서 호텔을 홍보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갑자기 내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소곤거리며 들려왔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간간히 터지는 폭죽 소리로 주위가 소란했지만 내 귀는 소곤거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 칼끝처럼 예민해지고 있었다. 그 여자 좀 이상하더라고. 뭔가 정신적인 큰 상처가 있는 거 아니야? 정상이 아닌 것 같던데. 데모하다가 감옥 갔다 와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다는 얘긴 얼핏 들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잖아. 얼굴도 이쁘고. 자기 전 와이프랑 많이 닮지 않았어?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 너 자꾸 이럴 거야? 너에 대한 내 감정 사랑이야. 너랑 있었던 일 실수 아니라고.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날 보니까 서로 첫눈에 딱 반한 것 같던데.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 소곤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어두워서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지 잘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사람들 사이를 더듬어가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그가 내가 앉았던 곳에서 서너 줄 뒤에 오른쪽에 어떤 여자와 앉아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에게 가려져 여자의 모습은 잘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난 직감적으로 여자가 그를 소개시켜준 선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갑자기 폭죽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다. 오늘 쇼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었다. 연달아 터지는 폭죽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 소리 때문에 연못이 떠나갈 것 같았다. 나는 귀를 틀어막았다. 폭죽 소리는 최루탄 소리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역 앞으로 5시까지 집결하라는 비밀 연락을 받고 지하철을 탔다. 전철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유인물을 뱃속에다 넣은 후 표시가 나지 않도록 헐렁한 외투를 겉에 걸쳐 입었다. 불심 검문에 걸리더라도 여자니까 몸수색까진 하지 않을 거라는 상부의 판단으로 내게 할당된 역할이었다. 나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끔씩 유인물을 확인하며 서 있었다. 전철이 서울역에 도착하면 민첩하게 유인물을 꺼내어 자연스럽게 나눠준 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려서 재빨리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리면 임무가 끝이다. 그리고 시계탑 앞으로 가서 시위에 참여하면 된다. 전철이 서울역에 서서히 다가선다. 마침내 정차한다. 나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민첩하게 유인물을 나눠준 후 밖으로 향한다.
타고 내리던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는 눈으로 나를 돌아다본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얼른 개찰구로 향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간다. 서울역 광장엔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저쪽 편에 만나기로 되어 있던 동지의 얼굴이 보인다. 나는 둘만이 알고 있는 표시로 왼쪽 눈을 찡긋거려 이상 없이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린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한쪽에서는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갑자기 정경들이 방패를 앞세우며 나타난다. 역사 쪽에 닭장차들이 여러 대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사람들이 대열을 짓기 시작하더니 구호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정경들도 민첩하게 대열을 지으며 방패로 바리케이트를 만든다. 닭장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최루탄을 쏠 모양이다. 사람들이 정경들의 방패로 달려든다. 역사 쪽에서 최루탄이 터진다. 사람들이 우르르 흩어진다. 연달아 최루탄이 터진다. 눈이 따갑다.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치약을 꺼내어 눈가에 바른다. 손수건을 꺼내어 코와 입을 막고 골목길로 들어선다. 잡혀선 안 된다. 골목 안은 최루탄을 피해 뛰어든 사람들로 어수선하다. 그들은 여전히 최루탄을 쏘아대고 있다. 골목 입구에 투구를 쓴 정경들의 모습이 보인다. 위험하다. 나는 사력을 다해서 골목길을 빠져나간다. 저쪽 편으로 성당의 모습이 보이는 지점까지 와서 나는 잠시 숨을 돌린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정선 시내에 있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가이드가 걱정스런 얼굴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불꽃놀이 도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전하며 이번 수속 절차는 다 밟아놓았고 가족에게도 연락을 해놓았다며 며칠 있다가 퇴원하면 된다고 하곤 가버렸다. 며칠 후 난 가족들에 의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우울증 치료 때문에 늘 다니고 있던 정신병원이었다. 의사는 내게 정신적 충격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와 그를 나에게 소개해준 선배, 내가 보았던 건 사실이었을까? 아니, 내가 잘못 보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우울증이 있는 환자니까. 내가 만들어낸 상상을 실제로 보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어디 있을까?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내 손목에 상처를 핥아주던 그때 빨간 단풍잎이 그의 머리 위에 떨어졌었지. 그리고 그 길 위엔 단풍잎들이 서로 앙증맞은 손가락을 끼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지. 그는 어디에 있을까? 훤칠한 키와 검은 피부가 건강미를 느끼게 하던 보조개가 아름답다며 나의 뺨을 만져주던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가지고 있던 기숙의 소설은 여기에서 그쳐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남편과 기숙을 소개시켜주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선에 갔던 생각이 떠올랐다. 물론 남편과 함께였다. 아니,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니었으므로 유지수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기숙과 첫 만남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지수가 나를 찾아왔다. 집 앞이니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을 듣고 나갔더니 그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그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들을 중얼거리며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괴로웠던 표정이 기숙의 임신과 어떤 상관이 있었던 것이었는가 보았다.
아니, 기숙이 쓴 것은 소설이었다. 그렇다면 기숙에게 내가 모르던 어떤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일까? 남자가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나의 소개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남편은 기숙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 사이 남편은 나 몰래 기숙과 연락을 하고 지낸 것이었을까? 기숙이 내게 남긴 유품에 대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던 태도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남편은 그날 정선에 갔을 때 내게 분명히 말했었다. 기숙과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어둠 속이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그날 정선에서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 근처에서 사람이 쓰러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기숙이었단 말인가. 그때 난 놀란 마음에 빨리 그쪽으로 가보자고 했었다. 그러나 남편은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을 하느냐면서 나를 재촉해 숙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남편은 그 상황에서 직감적으로 무엇인가를 느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를 사랑한다며 결혼하자고 했던 남편은 결혼 후에 많이 변했다. 바쁜 회사 일로 출장이 빈번했고 회식이나 이런저런 늦어지는 이유를 대며 거의 매일 밤 12시를 넘기고야 귀가했다. 처음엔 결혼했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일을 열심히 하느라 그럴 거라며 이해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것이 어쩌면 나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게다가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난 병간호하느라 정신없이 지내야만 했다.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 후 남편과 제대로 잠자리를 한 날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우리가 결혼한 것은 함께 잠을 잤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함께 잠을 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실수라고 규정지었지만 남편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던가. 나는 그를 그런 사슬에 묶어두고 싶지 않아서 기숙을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도 그런 나의 제의에 동의했었다. 그가 기숙에게 가지 않은 것은 진정 기숙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알 수 없다. 기숙이 쓴 소설을 보면 전혀 반대이다. 남편과 기숙은 처음 만나던 순간부터 서로에게 빠졌고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으며 밤을 같이 보냈다. 남편이 사랑한 사람은 기숙이다. 남편이 내게 느낀 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연민?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사실 남편이 전부인과 사별한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난 늘 그와 함께 있었다. 그건 대학 같은 과 친구였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나는 생각했었다. 부인이 죽고 난 이후부턴 더욱 그와 가까워졌다. 그가 망가지는 모습을 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그것을 그냥 같은 과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해왔었다. 내 감정을 걱정하기는커녕 나는 늘 나에 대한 남편의 감정이 우정 이상으로 발전할까봐 제동을 걸어주는 말을 아끼지 않았었다. 함께 잠을 잔 것에 대해서 난 실수라고 규정을 지었다. 그리고 쿨하게 남편에게 떠나도 된다고 이야기했었다. 남편은 떠나지 않았고 그것에 사랑이란 이름을 붙였다. 아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는지도 모른다. 그게 진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숙을 만나던 순간부터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다. 기숙을 만난 남편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커다란 혼란 속에 몹시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를 택한 것이었을 것이다. 기숙은 이미 첫눈에 그 사실을 직감했을 것이었다.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였으니까. 아니, 그건 다만 소설일 뿐이다. 소설. 허구 말이다. 자전소설처럼 느끼는 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서클의 대표를 맡고 있던 대학 3학년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가평으로 신입생 환영 MT를 갔었다. 기숙은 갓 입학한 대학 1학년생이었다. 그녀는 자그마 몸집에 커트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쌍꺼풀이 앉은 눈인데도 눈이 크고 코가 우뚝한 편이고 작은 입을 가진 귀여운 느낌을 주는 아이였다. 그러나 그녀가 주는 느낌은 귀여운 곳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여운을 남겼다. 그건 섬약함이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특히 나를 무척 따랐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가족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그 가족마저도 지방에 있었다. 그녀는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공식적인 스케줄이 끝난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녀와 난 자연스럽게 걷게 되었다. 산책을 하고 싶다는 나의 말에 그녀가 곧바로 따라 나섰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숙소를 떠나 마을 밖으로 뻗어있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어둑어둑해지는 가을 들판에 수확을 기다리는 볕단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우리는 논길을 지나 밭이 있는 등성이로 접어들었다. 저만치 옥수수밭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철이 지나서 그랬는지 알맹이는 없고 빈 옥수수대만 길쭉한 잎을 늘어뜨린 채 서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저녁 바람의 선뜩함에 두 팔에 우소소 소름이 돋았고 그와 동시에 기숙이 내게로 달라붙으며 팔짱을 끼었다. 그녀의 팔에도 소름이 돋아 있었다. 그녀는 매우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어디선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물결 소리처럼 들려왔다. 옥수수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였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기숙이 얼른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나는 갑자기 몹시 서운한 감정에 빠졌다. 어느새 기숙이 한 옥타브 올라간 목소리로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들고 있던 공책의 앞부분을 다시 넘겨보았다. 나는 기숙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일까? 나는 기숙이 시위 관련으로 제작되어 학교에 없던 시기에 대해서도 한 번도 그녀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건 지난 일이었으므로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의 일들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야 할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기숙이 사랑했던 남잔 얼마나 행복할까. 자신을 따라서 죽어준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남편은 일주일 후에나 출장에서 돌아올 것이다. 남편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기숙을 만난 이후로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숙을 알기 전에 조금은 나를 사랑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말이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곧 다시 출장을 떠날 것이다. 그는 늘 그래왔다. 그게 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번엔 나도 그런 그를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가 돌아오면 나는 없을 것이다. 기숙이 서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를 떠날 것이다. 메모나 편지 같은 것도 남기지 않고 말이다. 그는 내가 없는 공간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곧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는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궁금해질 것이다. 그러나 난 끝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